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메리 윌킨스 프리먼의 엄마의 반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궁금해지지 않나요? 도대체 엄마가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는 걸까요? 조용하고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엄마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들게 되죠. 과연 엄마는 무엇에 맞서고 어떤 방식으로 반란을 일으킬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 왜 그러오? 저기 밭에서 사람들이 뭘 파고 있는지 아세요? 노인은 순간 턱 아래 근육이 뚝 내려앉은 듯 굳어졌다. 마치 무거운 것이 얼굴에 내려앉은 것처럼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앞말의 마구를 계속 채우며 말의 목에 칼날을 성급하게 밀어넣었다. 여보. 노인은 안장을 말 위에 탁 얹었다.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줘야 해요. 저도 좀 알아야겠어요. 당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당신 일이나 하시오. 그의 말은 뭉개져 나오며 거의 낮은 으르렁거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들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말투였다. 말씀해주기 전엔 안 들어가요. 그녀는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키가 작고 갈색 면옷을 입은 채 허리가 곧은 여인이었다. 이마는 온화하고 머리는 잿빛으로 매끄럽게 빗어 넘겼다. 코와 입 주변의 주름은 조용하고 온순한 삶을 말해주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활짝 열린 헛간 문 앞에 서 있었다. 봄바람 속 풀과 꽃의 향이 얼굴에 스며들었다. 마당엔 낡은 마차와 장작더미가 흩어져 있었고 울타리와 집 근처엔 짙은 초록의 풀과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 마구끈을 조이며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치 오래된 돌담 아래 단단히 박힌 바위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말고삐를 탁 치고는 마차를 끌어내며 헛간을 벗어났다. 여보. 그녀가 다시 불렀다. 그가 멈춰섰다. 또 왜 그러오? 저 밭에서 사람들이 뭘 파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하실 파는 중이오. 그렇게 궁금하면 그렇다고 알아두시오. 지하실이요? 뭘 하려고요? 헛간 지을 거요. 헛간이요? 우리 집 짓기로 했던 그 자리예요, 여보?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에 올라타 마차를 몰며 마당을 덜컹 지나갔다. 넓은 어깨를 세우고 앉은 그의 모습은 묘하게 아직 젊은 사내 같았다. 여자는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가 이내 헛간을 나와 마당 가장자리를 건너 집으로 향했다. 집은 커다란 헛간과 길게 이어진 창고,
부속 건물들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마치 작은 상자처럼 왜소해 보였다.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헛간 처마 밑에 매달린 비둘기 집만큼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집 창문 하나에 꽃잎처럼 고운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럽고 연분홍빛 소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길가 바로 옆 밭에서 땅을 파고 있는 3명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가 들어오자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땅을 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새 헛간 지으려고 지하실을 판대. 정말요, 엄마? 아버지가 또 헛간을 지으신대요? 그러신다더구나. 부엌 거울 앞에서는 소년이 머리를 빗고 있었다. 그는 이마 위로 갈색 머리를 아주 천천히 빗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매끈하게 빗어 눕혔다. 마치 흘러내리지 않는 작은 물결을 만들어 올리는 것처럼 신중했다. 대화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했다. 쌤이 아빠가 새 헛간 만드시는 거 알고 있었어? 소녀가 물었다. 소녀는 여전히 머리를 빗었다. 쌤이... 그제야 그는 돌아섰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아래 굳세고 말없는 아버지와 꼭 닮은 얼굴이 있었다. 응, 알고 있었어. 마지못해 내뱉듯 말했다. 언제부터였니? 어머니가 물었다. 한 석 달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얘기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요. 소녀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가 왜 또 헛간을 지으려고 하시는지.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하고 곱지만 살며시 불안이 스며든 듯한 눈빛이 떠올랐다. 이마는 아기처럼 매끈했고 머리카락은 앞쪽에서 컬 페이퍼로 말려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녀는 키도 크고 체격도 있는 편이었지만 그 부드럽게 이어지는 어깨선과 팔, 허리 어디에도 힘줄이 드러나는 근육이나 단단함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살결 전체가 젖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어져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매섭게 바라보며 물었다. 또 소를 사신대? 세미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끈을 묶었다. 세미, 아버지가 진짜 소를 더 사신대? 그런 것 같아요. 몇 마리나? 4마리쯤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돌아서더니 식료품 저장실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소녀는 문 옆에 걸려있는 모자를 집어쓰고 책장에서 낡은 산수책을 꺼낸 뒤 학교로 가려고 마당을 건넜다. 몸집은 마른 편이었지만 움직임은 좀 어설펐다. 걸을 때마다 엉덩이가 살짝 들썩거려서 헐렁한 재킷 뒷자락이 뒤로 들렸다. 딸은 싱크대 앞으로 가서 쌓인 그릇을 씻으려 했다. 그때 어머니가 저장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너는 그릇을 닦으렴. 내가 씻을게. 오늘은 할 일이 많아.
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물에 푹 담갔다. 그릇을 닦던 딸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집도 이렇게 불편한데 아버지는 왜 또 헛간부터 지으실까요? 어머니는 접시를 세게 문지르며 말했다. 나니, 아직도 몰라서 그래? 우리는 여자잖니. 네? 남자들은 말 안 해주고 지들끼리 다 정해. 우리가 뭘 알고 뭘 생각하는지는 관심도 없어.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그 남자들이 알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만큼일 뿐이지. 괜히 불평한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냥 하늘이 비 오고 눈 오는 것처럼 남자들이 정하는 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야 해. 나니는 입술을 꼭 다물며 작게 대답했다. 그래도 조지는 달라요. 엄마, 조지는 아버지 같지 않아요. 두고 봐. 조지 이스트먼도 다를 게 없을걸. 그렇다고 아버지를 뭐라 하지 마. 아버진 그냥 우리랑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야. 그래도 우리 여기서 크게 불편하게 살진 않았잖니. 지붕도 센 적이 거의 없고. 아버지가 늘 고쳐가며 지켜낸 집이야. 그래도 응접실 하나쯤은 있으면 좋잖아요. 응접실이 없어도 조지가 널 만나러 오는데 문제될 거 없어. 이 부엌도 깨끗하고 따뜻하잖니. 이런 집도 못 가진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한 번도 이 집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없어. 저도 불평은 안 했어요, 엄마. 그래, 그러니까 괜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너에겐 좋은 아버지가 있고 잘 지어진 집도 있어. 만약 아버지가 너더러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하신다면 어떡할 건데? 너보다 몸도 약한 애들도 나가서 일하며 사는 집이 수두룩해. 사라 펜은 프라이팬을 마무리하듯 단단한 손길로 씻어냈다. 안쪽뿐 아니라 바깥까지 똑같이 정성스레 문질렀다. 그녀는 작은 집을 누구보다 깔끔하게 돌보는 사람이었다. 방 하나뿐인 이 집엔 늘 먼지가 없었다. 빗자루질을 해도 쓸 먼지가 보이지 않았고 닦아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티가 나지 않는 손길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반죽 그릇과 보드를 꺼내 파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밀가루가 거의 손에 묻지 않았다. 옆에서 훨씬 섬세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딸보다도 말이다. 딸 나니는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얇은 흰 면직물에 자수를 넣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우윳빛 손과 손목은 손에 든 고운 천보다 더 하얗고 말끔해 보였다. 곧 부엌 아궁이도 박창고로 옮겨야겠어. 사라펜이 말했다. 없는 게 많긴 해도 여름에 저 창고에다 불 때는 부엌을 따로 쓸 수 있는 건 참 다행이지. 굴뚝은 아버지가 잘 달아주셨어. 파이를 밀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온순하지만 단단한 힘이 비치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억눌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오늘 그녀가 만든 건 남편 에도니런 펜이 가장 좋아하는 민스파이였다. 그는
식사 때뿐 아니라 틈틈이 한 조각씩 먹곤 했다. 오늘은 서둘러야 했다. 평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점심상엔 반드시 따끈한 파이가 있어야 했다. 마음 한편에 남편을 향한 서운함과 답답함이 쌓여 있었다 해도 그녀는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 그녀 방식의 책임감이었다. 사람의 마음속 품이란 거창한 순간보다는 이런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라 펜에겐 그건 지금 이 파이 반죽처럼 조용하고 성실한 손길이었다. 하지만 파이를 만들며 고개를 들 때마다 부엌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찔렀다. 남자들이 땅을 파고 있는 바로 그 자리. 40년 전 에도니럼이 우리 새 집은 여기 세우자 약속했던 바로 그곳에 이제는 새 헛간의 지하실이 파여지고 있었다. 점심때 먹을 파이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에도니럼과 세미는 12시가 조금 지나 돌아왔다. 펜 가족의 식탁은 늘 말수가 적었다. 에도니럼이 식사 기도를 하고 모두 묵묵히 식사를 마친 뒤 곧 제자리로 흩어졌다. 세미는 학교로 돌아가면서 토끼처럼 슬그머니 마당을 빠져나갔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구슬치기 한 판을 하고 싶었고 아버지가 부를까봐 눈치를 본 것이다. 에도니럼은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와 그를 불렀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다. 왜 그냥 내보낸 거야? 장작 좀 같이 내려야 하는데. 에도니럼은 마당으로 나가 마차에서 나무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라는 점심 식기를 정리했고 나니는 머리에 말아둔 종이컬을 풀고 옷을 갈아입었다. 마을 가게에 가서 자수실과 천을 더 사올 생각이었다. 나니가 집을 나서자 사라페는 문간으로 나갔다. 여보. 왜 또? 잠깐만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나무를 내려야 하잖소. 2시 전에 자갈도 또 실어와야 한다고. 세미가 도왔어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일찍 학교를 보내? 잠깐이면 돼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했잖소. 여보, 들어오세요. 사라페는 문 앞에 마치 작은 집의 여왕처럼 서 있었다. 고개를 곧게 들고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닌 고요한 권위가 배어 있었다. 에도니럼은 결국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사라는 그를 부엌으로 데려가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묵묵히 앉았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하고 경계하는 기색이었다. 그래, 뭔데 그러고? 여보, 그 새 헛간 왜 짓는 건지 정말 알고 싶어요. 할 말 없다 했잖소. 또 헛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말 안 한다고 했소. 더 이상은 말 않겠소. 소도 더 살 거죠? 에도니럼은 대답하지 않고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그래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여보. 사라는 앉지 않았다. 남편 앞에 서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억눌렸던 숨결이 처음으로 목까지 차오른 듯한 순간이었다. 우리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평도 안 했고. 하지만 오늘만은 제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 해요. 이 방 좀 보세요. 이 집 부엌이자 거실, 우리가 먹고 일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이 한 칸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전부예요. 바닥에는 깔개 하나 없고 벽지는 낡아서 떨어져 내리고 새로 바른 것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것도 내가 직접 바른 거라고요. 두루마리 하나에 9펜스짜리였어요. 이게 내가 살아온 집이고 일해온 곳이고 밥 먹는 곳이고 하루를 다 보내야 하는 공간이에요. 이 마을에 당신보다 형편 못한 남자를 둔 여자들도 이보단 나아요. 난이도 그래요. 친구들 다들 응접실이 있고 앉을 방이 있는 데서 손님을 맞아요. 그런데 얜 결혼식도 이 방에서 해야 해요. 우리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카펫이 깔린 방, 마호가니 탁자, 푹신한 소파가 있는 어머니 응접실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 딸 결혼을 이 방에서요? 여보, 이 방 좀 제대로 보세요. 사라페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더니 문 하나를 활짝 열었다. 안에는 침대와 서랍장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숨 쉴 틈도 없는 작은 방이 있었다. 여보, 보세요. 여기가 내가 40년 동안 잠들던 곳이에요. 애들 넷을 다 이 방에서 낳았어요. 둘은 여기서 세상을 떠났고 둘은 살아남았죠.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이 방이었고요. 그녀는 곧장 다른 문을 열었다. 불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좁은 저장칸이었다. 여기도 좀 보세요. 음식 넣어두고 그릇 놓고 우유 거르는 데가 겨우 이만큼이에요. 소 6마리 키우면서 나오는 우유도 다 이 조그만 데서 끓이고 식히고 치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또 헛간을 짓고 소를 더 늘릴 생각이시죠? 그럼 그 일도 더 제 몫이 되는 거라고요. 또 다른 문을 여니 삐뚤빼뚤하고 좁은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다. 여보, 이 계단 좀 보세요. 저 위에 제대로 마감도 안 된 다락방 2칸이 그게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잠자던 전부예요. 난이는 마을에서 제일 얌전하고 예쁜 아이인데 그 방은 당신 말 마구간보다도 따뜻하지도 편하지도 못해요. 사라는 남편 앞으로 다시 돌아와 섰다. 이제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이 말했어요. 저 밭 위에 1년 안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돈도 있고 이런 집에서 오래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헛간은 늘었고 외양간도 늘었고 창고도 지었지만 집만은 짓지 않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소와 말이 당신 핏줄보다 나은 곳에서 사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에도니럼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할 말 없다 했소. 말하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그러시겠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40년을 참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 또 40년을 참고 살겠죠. 그런데 난이가 결혼하고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건 못 견디겠어요.
그 애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그렇게 튼튼한 애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힘든 일은 제가 다 막아줬어요. 근데 그 애가 혼자 살림을 다 한다? 1년도 못 버텨요. 빨래, 다림질, 빵 굽고 닦고 쓸고 저 부드러운 손으로 다 하게 둘 수 없어요, 여보. 저는 그건 못 봐요. 사라펜의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늘 온순하던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빛났다. 그녀는 마치 유명한 변호사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가슴 아프게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말을 무력하게 만드는 묵묵한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다. 마치 말 자체를 공허하게 만드는 벽처럼. 에도니럼은 몸을 일으켰다. 동작은 둔하고 굼뜬 듯 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보, 정말 하실 말 없어요? 사라가 물었다. 자갈 더 실으러 가야지. 하루 종일 여기 서서 말만 할 순 없잖소. 여보, 생각이라도 좀 해보세요. 헛감 말고 그 자리에 집을 지어주시면 안 돼요? 할 말 없다 했소. 에도니럼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사라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표백하지 않은 천 한 꾸러미를 들고 와 부엌 식탁 위에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의 셔츠를 재단하기 시작했다. 저쪽 밭에서는 새 헛간 공사 중인 인부들이 어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사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얇은 천 위에 종이 패턴을 올렸다. 천이 모자라서 소매는 이어붙여야 했다. 그래도 그녀는 묵묵히 천을 잘라나갔다. 얼마 후 나니가 자수 바늘과 실을 들고 돌아왔다. 머리에 말아놓은 컬이 사라져서 이마 위에는 뽀얀 금빛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말려 있었다. 얼굴은 깨끗한 도자기처럼 희고 고왔고 빛이 닿자 부드러운 홍조가 그 볼에서 목덜미까지 번졌다. 엄마, 나니가 말했다. 왜 그러니? 생각해 봤는데요. 도저히 이 방에서는 결혼식을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가족까지 여기 오게 할 순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결혼식 전까지 벽지라도 새로 바르자. 내가 할게. 손님 앞에서 부끄러울 일 없게 해줄게. 나니는 고집스럽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냥 새 헛간에서 결혼식 하면 어때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엄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사라는 순간 움찔하더니 묘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다시 천 위에 종이 패턴을 곧게 펴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곧 에도니럼은 덤프트럭 같은 두 바퀴 수레를 몰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당을 빠져나갔다. 마치 로마 전차병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서 있었다.
사라는 문을 열고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밭에서는 일하는 이들의 외침이 더 크게 들려왔다. 봄이 지나가는 동안 사라는 톱질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어이 하는 인부들의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만 같았다. 새 헛간은 빠르게 올라갔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크고 잘 지은 건물이었고, 좋은 날이면 교회에 갈 때 입는 양복을 입은 마을 사람들이 주말마다 와서 둘러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사라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에도니럼 역시 집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가끔 헛간을 보고 돌아올 때면 괜히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얼굴을 굳힌 채 들어올 뿐이었다. 네 엄마가 새 옷감 때문에 저렇게 마음 쓰는 거 참 이해가 안 된다. 에도니럼은 어느 날 조용히 세미에게 말했다. 세미는 대꾸 대신 이상하게 코로 소리를 냈다. 아버지를 따라 배운 반응이었다. 새 헛간은 7월 셋째 주에 완전히 완성되었다. 에도니럼은 수요일쯤 가축들을 옮겨 넣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 계획을 바꿀 일이 생겼다. 그는 우체국에 다녀온 세미에게서 편지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히람한테서 편지 왔어. 히람은 사라의 오빠로 버몬트에 살고 있었다. 사라가 물었다. 고향 식구들은 다 잘 지낸대요? 별일은 없대. 그런데 말이지, 지금 버몬트 쪽에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좋은 말이 나왔다고 하네. 에도니럼은 창밖에 새 헛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라는 파이 반죽을 밀고 있었다. 손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에도니럼이 말했다. 지금은 풀베기철이라 떠나기 애매하지만 10에이커 밭은 이미 다 베어놨고 루퍼스랑 애들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가을에 장작 나르려면 말 한 마리는 더 필요하거든. 히람더러 괜찮은 말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어. 다녀오는 게 낫겠지? 사라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깨끗한 셔츠랑 옷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침실로 가서 남편의 일요일 양복과 다림질해 둔 새 셔츠, 깃, 속옷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펼쳤다. 면도물을 준비해 놓고 면도칼을 닦았다. 그리고 남편의 셔츠 깃을 채워주고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매주었다. 에도니럼은 평소에는 이런 차림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옷을 다 갖춰 입자 그는 어딘가 어색하고 체면을 차린 듯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파이와 치즈를 종이 봉투에 싸서 점심까지 챙긴 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오늘 소가 도착하면 쌤이더러 새 헛간에 데려다 넣게 해줘. 건초 쉬러 오면 그것도 거기 쌓아두라고 하고. 사라는 짧게 말했다. 알겠어요. 에도니럼은 고개를 들어 똑바로 앞을 보며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문턱을 넘고 나서 잠시 멈추더니 돌아서며 말했다. 별일 없으면 토요일 전에 돌아올 거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사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라는 문 앞에 서 있었고 나니가 그녀 옆에 서서 함께 아버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사라의 눈빛은 낯설 만큼 흔들렸고 평소 온화하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하던 파이 굽기를 계속했다. 나니는 조용히 바느질을 했다.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수척해지고 있었다. 사라는 자꾸만 딸을 힐끗 바라보았다. 오늘도 허리 아파? 조금이요. 사라는 반죽을 밀던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얼굴은 달라지고 있었다. 주름 잡히던 이마가 펴지고 눈빛은 단단해졌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딘가 불분명하지만 확고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닌데 스스로 굴러온 일이라면 이건 아마 하나님이 새 길로 가라고 내미는 표지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히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말이 있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사람이 간다고 한 것도 내 탓은 아니고 그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인가 보지. 마지막 말은 꽤 크게 나왔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나니가 부엌에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파이는 평소보다 서둘러 구워졌고 11시가 될 무렵엔 모든 게 끝나 있었다. 그때 서쪽 들판에서 건초를 잔뜩 실은 마차가 천천히 새 헛간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사라는 냅다 뛰어나갔다. 멈춰요. 그녀가 소리쳤다. 안 돼. 멈춰요. 일꾼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건초 더미 위에 앉아있던 세미도 고개를 내밀었다. 그건 새 헛간에 실으면 안 돼요. 옛날 헛간에 넣으세요. 일꾼 하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가 여기 넣으라셨는데요? 그는 이웃집 청년으로 에도니럼에게 고용되어 일을 돕고 있었다. 새 헛간에 넣지 마요. 옛 헛간에도 자리가 충분하잖아요. 넣을 자리야 많죠. 청년이 말했다. 새 헛간을 안 지었어도 자리 문제는 없었는걸요 뭐. 생각이 바뀌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는 말고삐를 잡았다. 사라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부엌 창문이 어두워지더니 안에서는 따뜻한 꿀냄새 같은 달콤한 향기가 번져나왔다. 나니가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버지가 건초를 새 헛간에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사라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세미도 건초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점심이 준비됐는지 보려고 들어왔다. 아버지 없으니까 오늘 점심은 대충 먹자. 불도 꺼버렸어. 빵하고 우유, 파이만 먹자. 그 정도면 되겠지. 사라는 우유가 담긴 그릇과 빵, 파이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지금 먹어두는 게 좋을 거야. 얼른 먹어야 해.
그 다음에 너희 둘 다 나를 좀 도와줘야 하거든. 나니와 세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사라는 자신은 먹지 않았다. 대신 저장실로 들어가 접시들을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꺼내기 시작했다. 곧 그녀는 접시들을 포개 들고 나왔다. 헛간 옆에 있는 빨래 바구니를 가져오더니 그 안에 접시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나니와 세미는 숨도 못 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찻잔과 접시들까지 모두 바구니에 넣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눈앞에 귀신이라도 서 있는 것처럼 얼굴이 하얘졌다. 세미는 파이 조각을 멈춘 채 눈만 굴렸다. 곧 알게 될 거야. 사라가 말했다. 나니, 넌 다 먹었으면 위층 올라가서 옷부터 챙겨. 세미, 너는 안방 침대부터 분해하는 것 좀 도와줘.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니가 숨을 삼키듯 말했다. 해보면 알아. 그날 몇 시간 동안 이 소박하고 신앙심 깊은 뉴 잉글랜드의 여인은 마치 아브라함 고지 전투에서 월프 장군이 절벽을 기어올랐던 용기에 맘먹는 일을 조용히 해냈다. 적이 잠든 사이 병사들을 이끌고 절벽을 오르던 장군처럼 사라 펜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 가재 도구를 조금씩 새 헛간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용기와 결심은 방식만 다를 뿐 그에 못지 않은 것이었다. 나니와 세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놀랍다기보다는 감히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지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남이 시킨 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어딘가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였다. 나니는 가벼운 짐을 품에 안고 조용히 오갔고 세미는 어린 몸으로 무거운 것을 묵묵히 끌어나르며 도왔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펜 가족이 40년 동안 살아온 작은 집은 속이 모두 비어 있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살림살이가 이제 새 헛간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모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법이다. 에도니런 펜에 헛간을 설계한 사람도 짐승들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도 될 만큼 좋은 공간이 되리라는 걸 알지 못했을 뿐이다. 사라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큰 말 칸들은 막아서 이불만 덮으면 지금까지 자던 방보다 훨씬 나은 침실이 될 수 있었다. 마차를 넣는 방은 바람이 새지 않는 튼튼한 공간이었다. 기둥과 선반, 굴뚝까지 있는 마구간 옆방은 사라가 평생 꿈꿔온 부엌이 될 수도 있었다. 널찍한 중앙 공간은 언젠가 손님 맞는 응접실이 될 수 있었다. 위층에는 아래층만큼이나 큰 공간이 있었다. 벽을 세우고 창문만 내면 그건 분명 집이었다. 사라는 소우리에 설치된 쇠 기둥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가 우리 집 현관이 되겠네. 6시 무렵에는
새 헛간의 마구간방에 아궁이가 설치되었고 솥에는 물이 끓고 있었으며 식탁도 차려졌다. 마치 진짜 집처럼 따뜻한 저녁 풍경이 되었다. 농장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이 소젖을 짜서 가져오자 사라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유는 이쪽으로 가져오면 돼. 이제부턴 여기야. 일꾼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헛간 안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 마을 전체에 이 이야기를 전했다. 밤이 지나기 전 마을 가게에서는 남자들이 이 소식을 두고 수군거렸으며 여자들은 일손을 멈춘 채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말을 나누었다. 조용한 마을에서는 누군가 평소와 다른 행동만 해도 시간이 멈추는 듯했다. 사람들 눈에는 사라펜이 미쳤다는 사람도 있었고 남편 말을 안 듣는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금요일 오전 마을 목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사라는 헛간 문 앞에 앉아 저녁에 쓸 완두콩을 까고 있었다. 목사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를 갖추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얌전한 신앙인의 표정이 있었지만 은은한 붉은 기운이 분노처럼 번져 있었다. 목사는 어색해하며 이것저것 말했다. 사라는 말없이 콩을 까고 있었지만 그 콩들이 마치 총알이라도 되는 듯 단단히 쥐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들어 목사를 바라봤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가진 단단한 의지가 눈빛 속에서 번졌다. 말씀해봐야 소용없어요, 허시 목사님. 생각할 건 다 해봤고 이게 옳다고 믿어요. 이 일은 저하고 하나님하고 에도니럼 사이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기도 끝에 내린 결정이고 그게 옳다고 믿으신다면 저도 더 말리진 않겠습니다, 팬부인. 목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의 회색 수염 아래 헬쑥한 얼굴에는 병약함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젊었을 때의 자신감은 이미 사라졌고 목회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전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자기 몫을 갖지 못해서 옛 나라를 떠나 이 땅에 왔던 것처럼요. 사라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새 헛간 문턱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메이플라워호에서 내리던 개척자처럼 당당했다. 허시 목사님, 목사님 뜻이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남이 끼어들면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에요. 제가 교회 다닌 지도 40년이 넘었어요. 제 생각과 제 두 발은 제가 책임지죠. 하나님 외에는, 아니, 내가 원할 때가 아니면 누구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하진 못해요. 들어가서 좀 앉으시겠어요? 사모님은 잘 계세요? 예, 건강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는 더듬거리며 몇 마디 덧붙이다가 결국 물러났다. 성경 속 인물이나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똑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목사였지만 사라 펜 앞에서는 그 지식이 전혀 소용없었다. 그는 원칙적인 사례를 다룰 수는 있었지만 이런 현실 속 반항과 신념이 섞인 경우엔 속수무책이었다. 그래도 결국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보다
에도니럼이 어떻게 나올지를 더 걱정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에도니럼이 사두었던 젖소 4마리가 도착했을 때 사라는 말했다. 3마리는 옛 헛간에 넣고 나머지 1마리는 집 옆 헛간, 예전 부엌 아구기가 있던 곳에 데려다 두세요. 그 말이 퍼지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소 4마리 다 집에 넣었다더라 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토요일 해질 무렵 에도니럼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새 헛간 근처 길가에는 마을 남자 몇 명이 모여서서 눈길을 주고받았다. 농장 일을 돕는 청년도 소 젖을 짠 뒤 돌아가지 않고 주변을 서성였다. 사라는 저녁상을 다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빵, 구운 콩, 커스터드 파이. 에도니럼이 토요일 저녁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그녀는 깨끗이 다린 꽃무늬 칼리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니와 세미는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 있었다. 눈은 커다랗게 뜨고 있었고 특히 나니는 긴장해서 손끝까지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두려움보다 엄마가 옳을 거라는 본능적인 믿음이 더 컸다. 세미가 마구간 방 창문 너머를 내다보며 속삭였다. 온다. 두 아이는 문틀에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았다. 사라는 계속 손을 움직이며 식탁을 정리했다. 에도니럼은 새 말에서 내려 곧장 집 현관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번에는 부엌 쪽 작은 출입문으로 갔다. 그 문이 잠겨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순간 나니는 문을 열면 그 안에 소가 있는 걸 아버지가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에도니럼은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보더니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멀리 헛간 모퉁이에서는 일을 돕는 청년이 몰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에도니럼은 새로 산 말을 고삐를 끌며 마당을 건너 새 헛간으로 향했다. 나니와 세미는 사라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헛간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문 앞에는 에도니럼이 서 있었고 그의 어깨 너머로 캐나다 말의 큰 온순한 얼굴이 모습을 내밀고 있었다. 나니는 어머니 뒤에 숨었지만 세미는 갑자기 앞으로 한 발 나서며 사라 앞을 막아섰다. 에도니럼은 세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말했다. 도대체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세미가 한 걸음 더 나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아버지, 우린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뭐라고? 에도니럼은 말을 잃은 채 숨만 가쁘게 내쉬며 서 있었다. 아니, 그런데 이 냄새는 뭐지? 음식 냄새 같은데? 그는 한 걸음 들어와 마구간 옆방 부엌으로 쓰는 공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획 돌려 사라를 바라보았다. 거칠게 자란 수염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겁먹은 듯 떨리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여보?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마구간 방 안으로 안내하더니 문을 닫았다. 여보, 사라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겁내실 필요 없어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어요. 우린 그냥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말도 소도 여기서 살잖아요. 우리라고 못 살 이유는 없죠. 집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더는 거기서 살지 않겠다고. 40년 동안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내로서 할 건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사는 곳은 이제 이곳이에요. 창문도 내야 하고 벽도 세워야 해요. 그리고 가구도 좀 사셔야겠죠. 뭐라고요, 여보? 에도니럼이 겨우 소리를 냈다. 우선 겉옷부터 벗고 손부터 씻으세요. 세숫대야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엔 저녁 먹어요. 여보. 그때 창밖으로 세미가 새 말을 끌고 옛 헛간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에도니럼은 그걸 보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코트를 벗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사라가 다가와 코트를 벗겨주었다. 그녀는 양동이에 물을 떠서 세숫대야에 붓고 비누를 건넸다. 그가 손을 씻고 나자 머리를 빗어주고 정리해 주었다. 곧 식탁 위에는 구운 콩, 따뜻한 브라운 브레드, 차, 그리고 파이가 차려졌다. 세미도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다. 에도니럼은 멍한 얼굴로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식사 기도는 안 하실 건가요?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알아듣기 어려운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식사 내내 에도니럼은 몇 번이고 숟가락을 멈추고 몰래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밥을 잘 먹었다. 익숙한 집밥은 여전히 맛있었고 그의 늙은 몸은 생각보다 훨씬 건강해서 마음의 충격 정도로는 식욕을 잃지 않았다. 저녁을 마친 뒤 그는 헛간 오른쪽 작은 문 앞에 나가 앉았다. 원래는 새로 들인 젖소들을 그 문으로 들여보낼 생각이었지만 지금 사라는 그 문을 집의 현관으로 쓰고 있었다. 에도니럼은 그곳 턱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접시를 치우고 우유를 담은 팬을 씻은 뒤 사라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저녁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늘은 맑은 초록빛을 띠며 저물어갔다. 앞으로는 평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에는 마을의 움막처럼 보이는 건초 더미들이 모여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맑으며 아주 고요했다. 마치 완벽한 평화의 풍경처럼 보였다. 사라는 남편 곁에 서서 그의 여윈 어깨 하나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여보. 그 순간 에도니럼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여보, 그러지 말아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벽도 세우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여보. 에도니럼은 목이 메인 채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라는 앞치마 끝을 눈가에 가져갔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감정에 벅차서 울컥했다. 에도니럼은 오랫동안 쌓아온 고집의 벽을 더는 지킬 수 없었다. 여보,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만큼 간절했다는 걸 나는 정말 몰랐소. 지금까지 엄마의 반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건 외국 작품인데도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엄마와 아빠 이야기 같지 않나요? 결혼 초 아주 멋진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에도니럼.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잊혀지고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 방식, 자기 계획만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에도니럼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넓히고 가축도 많이 늘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거겠죠.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마음은 사라지고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과 의무감만 남아서 살아가는 시간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를 붙잡아 세우고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왜 이걸 시작했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정말 뭘 원하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을 다시 떠올릴 작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